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화백입니다. 금강아지입니다. 네, 오늘은 강대리 없이, 강대리는 지금 이 배에 당직을 서고 있고 네. 우리 셋이서 오늘 녹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대리가 저희를 대신해서 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선박의 안전과 또 뭘 지키죠? 누가 이 한 30년쯤 된 이 배를 누가 침탈하러 오나? 지나가면서 네. 봤는데 거의 넋이 나가 있던데요. 어. 앉아있으면서. 뭘 이렇게 넷플릭스에 보고 있더라고요. 아,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거구나. 폴더 그 뭐지? 패드로 음. 영화인지 뭔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패드 정말 유용하게 쓰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저희 부산에 계속 정박을 하고 있는데 태풍도 올라온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날씨가 참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배가 좀 심하게 요동치고 또 엔진 소리가 또 좀 있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게 돼가지고 약간 잡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좀 센 태풍이 올라와서 이 배에서 다 같이 떠나가지고 네. 연수원으로 가서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제주도를 살짝 비키고 일본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 네, 다들 태풍을 피해서 우리가 육지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황부터 각각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금강아지님,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동안? 여기 생활 적응하고 나니까 딱히 큰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항차 갔다가 들어와서 또 있다가 항차 갔다가 팔려 나갈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은 항해를 하고 또 일주일은 부산에 정박을 하고 이걸 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제주도에 한 일주일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는 진해에 또 한 번 갔다 왔죠. 네. 진해는 이제 부산하고 바로 옆이긴 한데 일주일을 한 전라도 끝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남해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진해항에 입항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항해를 했고 그 다음에 안화백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뭐 방금 그 진해 얘기가 나와서 진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더라고요. 나름 거기 시립박물관에 가서 진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네. 뭐 그랬는데 그 일제시대 때 거기가 그냥 허허 벌판이었대요. 네. 근데 일본군이 올라와서 여기를 병참 삼아서 한반도를 지배하고 뭔가 대륙을 진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선 최초의 그 계획도시? 그래서 가운데 그 8차선 도로를 가운데 두고 원형 로터리를 두고 이렇게 팔자형으로 방사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설계는 그대로 지금 건물이 그나마 뭐 새거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도시가 계속 유지돼 왔던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지어졌던 2층짜리 목조 건물 그런 것들을 개조해서 이제 쓰고 있는 2층짜리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는 도시더라고요. 네, 첫 신기했어요. 식민 도시라는 뜻을 이렇게 아주 포장해서 잘 말씀해 주시니까 물론 이제 식민지로 출발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거기서 역사를 쌓아나가고 하는 도시긴 하죠. 네. 네. 근데 계획도시라고 하면 화성도 계획도시 아닌가요? 옛날에 정조가 계획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가요? 네, 그러지 않았나요? 화성 만들고 수원 화성 짓고 그렇게 따지면은 조선의 중심인 서울도 그렇죠. 계획도시죠. 서울도 계획도시고 정도전이 설계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라는 말 하길래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네. 그러면 뭐 그 대한제국의 최초의 대한제국도 아닐 텐데 아무튼 저의 짧은 역사 지식 때문에 좀 죄송스럽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 주 주말에 결혼식이 2번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서울 갔다 왔어요? 예, 근데 그 둘 다 스몰 웨딩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말하기를. 네. 근데 굉장히 극과 극의 스몰 웨딩이었던 거죠. 어땠길래요? 점심에 갔던 스몰 웨딩은 저희 학교의 동문회관이라는 곳 옥상에 그 카페 비슷한 곳이 있어요. 네. 키노빈스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 몰라요. 뭐 영진이랑 뭐 관련 있는 네. 그런 뭐 카페래요. 공간이고 공간 대여를 해주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직접 이제 나름 꾸미고 프로그램도 좀 독특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스몰 웨딩. 근데 저녁에 갔던 곳은 저기 삼성역에 있는 네. 그 아주 럭셔리한 곳에서 럭셔리한 스몰 웨딩을 했구나. 그렇죠. 그냥 작은 스몰 웨딩. 네. 작은 웨딩인데 굉장히 럭셔리해요. 뭐 이렇게 그 스테이크 나오고.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세션도 막 첼로도 있고 막 이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본적으로 스몰을 추구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결혼식을 탈피해서 우리만의 축제로 만들겠다 하는 뜻의 럭셔리한 웨딩. 아니 그냥 작기만 해요. 형식적이에요. 네. 물론 둘에는 없었는데 음. 형식적이었고 첫 번째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신랑 신부 입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 진짜 친한 친구인데 사회도 여성분이 모셨어요. 신부 네. 친구인데 이제 입장을 소개하면서 우리 부부 경력 순으로 입장을 하실 거다. 그래서 신랑 측 부모님부터 이렇게 입장하시고 그 다음 경력 괜찮네. 사돈집 부부 이렇게 들어오시고 부부 마지막에 생활 오래 한 순으로. 네, 마지막에 오늘 1일차 부부가 이제 드디어 입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신선했어요. 그거 상당히 괜찮네요. 네, 네. 어디서도 보지 못할. 사실 결혼식 하면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이제 어바웃 타임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영화 속에 이제 비바람 부는 날 결혼하는 주인공 커플이 결혼을 하잖아요. 굉장히 행복해 그게 보이죠. 되게 저는 멋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게 둘이 이제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원래 딴딴따단 이런 행진곡을 트는 게 아니라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그 팝송, 그 약간 멕시코 가요 같은 느낌의 네. 곡을 여자가 준비해서 딱 틀어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가까운 지인들의 말들을 듣고 그런 작은 파티처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부터 이제 좀 먼 지인들까지 결혼하는 데를 가보면 다 형식적인 곳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혼인은 혼인인데 결국은 이 결혼식이 필요하니까 이 식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형식적인 곳에서 비형식적인 걸 할 때 굉장히 어색하고 닭살 돋는 게 있어요. 네. 이번에 갔던 저녁에 그 스몰 웨딩, 럭셔리 스몰 웨딩은 보통 신랑이 축가를 많이 하는데 신부도 축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퇴장할 때는 라라랜드 곡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라라랜드 너무 많이 해. 너무 어색한 거야. 차라리 그냥 이렇게 따다다 하지. 역시 좀 공간이 주는 분위기랑 매치가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믹스 매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식이 왜 이렇게 다 전형적으로 흘러가나 너무 요식행위로 흘러간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이 생각을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작은 자기만들만의 행사를 만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공간을 구하게 되고 있는 공간을 구하다 보면 그곳에 맞는 형식들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들만의 결혼식을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바쁘잖아요. 네. 요즘에 뭐 거의 다 맞벌이를 하는데 이제 서로 다 커플이 일을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챙기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통으로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점심 결혼식, 작은 결혼식 그 친구들도 굉장히 둘 다 고생이 많았죠. 주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똑같이 들더라. 네, 그리고 사람들을 좀 적게 초대할 수 있으면 그거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다 보면 또 늘어나니까. 네, 그리고 부모님 하객들도 있고 하니까 결혼식 2-3번 하는 친구들도 봤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주변에 아너백의 결혼식 투어까지 들었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오션폴리텍이라는 기관에 제가 마지막 남은 미취업자가 됐습니다. 거의 뭐 문제아죠? 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진짜 문제아처럼 지낼 걸 그랬어요. 등수도 한 50등 하고 할 걸 그랬어. 진짜 이 마지막 남으니까 선장님의 엄청난 관심과 그다음 교수님의 관심 이런 걸 그러네요.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집중된 관심. 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거의 3월부터 통틀어서 어떤 받지 못했던 관심을 네. 마지막에 몰아서 받고 있는 듯한. 네, 엄청난 집중 관리를 받으면서 발에 족쇄가 많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선사가 정해졌잖아요. 네. 이 친구는 어디에 이제 갈 거다, 어디서 실습을 할 거다 이게 다 정해진 상황에 나만 그게 없으니까 나만 배를 다 안 태워준다니까 엄청나게 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이 마음을 붙일 곳이 없으니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아니, 이런 우울함이 예견됐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정말 열성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잘 확정이 돼서 되는데 네. 그 친구가 저를 바람을 쐬게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으니까 나가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갔다가 2박 3일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이제 직접 갔다 온 결과 영화제가 예전 같지 않다,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네. 주변 인근 상권이 막 예전처럼 확산되고 살아나고 막 모텔값 2배 받고 이런 게 더 없어졌어요. 맞아요. 다 정찰제고 그냥 사람들도 잘 안 보여.
극장에만 가면은 영화제 영화 하는 정도? 아, 예전에는 거리에 가도 뭔가 북적북적한 느낌이 빙비는 있었고. 그런 느낌이 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변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영화제 온 사람 같은 느낌이다. 뭔가 세련된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나가면서 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그런 느낌과 너무 비슷한. 이게 너무 지금 남포동하고 해운대 두 군데서만 하나요? 지금 아니요. 곳곳에서 합니다. 남포동, 해운대, 말고도 막 하는 데가 근데 있어요. 너무 펼친 게 아닌가, 공간을 네. 좀 이렇게 협소하게 해서 네. 그렇게 쭉 밀고 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뭔가 이렇게 쫙 펼치니까 도시 전체로 뭐 퍼지기를 원했겠죠? 근데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요즘에 많이 축소됐잖아요. 철없수 네. 시장부터 해가지고 부산시 지원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 예산 때문에 야외 공연을 잘 못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또 오랜만에 20만을 돌파를 못했더라고요. 네, 매년 그냥 25만씩 가던 그런 영화제가 이제 20만도 못 넘어서면서 좀 누적 관람객 수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저의 이제 이벤트였고, 두 번째 이벤트는 제가 영화에 데뷔를 합니다. 오. 네. 네. 아까 올리신 글 봤어요. 그렇죠. 페북에 올렸죠. 제가 오늘 문자를 받았거든요. 이제 김 기자님 하면서 김 기자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떤 작년에 서울 노인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성북구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현수막을 보고 서울 노인 영화제라는 걸 하네. 오늘 시간이 좀 남는데 한번 가볼까? 특이하잖아요. 노인 네. 영화제 도대체 뭘까? 왠지 영화는 젊은이들만 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이 든 감독하면 임권택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노인들이 영화를 한다고? 그럼 임권택 말고는 감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만하게도. 갔더니 아기자기하게 이제 나름의 축제를 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단편 4개를 묶어놓은 어떤 세션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봤어요. 근데 너무 영화가 좋은 거야. 그 중에 한 편이. 그리고 내가 그걸 막 펑펑 울면서 봤거든요. 영화가 딱 끝났는데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 그리고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다 그 영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감독님 세 분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 심지어 감독님 이 영화는 감독님도 안 오셨어. 그리고 광주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이라서 영화 만드신 분들이 훨씬 동원된 관객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상을 못 탔거든요. 인기상 막 이런 걸 다 투표를 하더라고. 상을 못 탔어요. 근데 일반 관객들 반응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았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아서 그 엄마의 편지라는 작품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그때 기사를 썼었고 영화가 끝나고 그 관계자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그러더라고. 인터뷰를 지금 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카메라 꺼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약간 어색어색하게. 근데 그게 이 영화를 메이킹 필름이라고 하나요?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올해 노인 영화제 다시 출품을 한대요. 근데 제가 거기 특별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또 약간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섞여 있는 문자를 받아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영화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네, 그리고 좋은 영화에 보면 또 글도 잘 나오잖아요. 제가 그 글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그 영화제 가고 싶은데 배에 묶인 몸이라 못 가게 됐다. 들으면 들을수록 잘못 오셨네요. 오경 볼 때. 네. 아무튼 그 영화가 이제 노인을 위한 영화는 있다라는 이 다큐멘터리라고 하고요.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이제 영화가 다 막을 내렸고 영화제도 끝났겠지만 피카디리라는 종로에 있는 극장에서 26일 목요일에 상영을 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뭐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라도 그 엄마의 편지,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이런 영화들 검색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올려놨대요. 네, 그래서 엄마의 편지 같은 봐야겠네요. 영화는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온 영화는 아직 안 올라가니까.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 왜 없잖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댓글 소개 시간으로 한번 가죠. 예. 네, 어떤 댓글 달렸나요? 예, 희장님이 네.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그때 한번 댓글을 달아주셨죠. 그 인생문학 탑10에서 일부 클로징 BGM이 너무 좋았다고.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적어주셨는데요. 10월 12일 날 달아주셨어요. 댓글 보고 방송 다시 들어봤는데 가사만 봐서는 작사가가 표현하려 한 바가 진짜 1도 안 느껴지네요. 새로 올라온 에피소드도 잘 듣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들 하세요. 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희장님이 좋다고 하신 곡이 안화백님이 인생문학에서 꼽아주셨던 그 가사죠. 네. 취미는 사랑. 취미는 사랑. 예, 네, 이런 그 노래였고. 가사 보면은 무슨 지구 반대편에 돈을 보내고 막 음. 이런 식의 대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가사들이. 여기서 이제 언급한 그 가사가 뭐냐면
뭐 영화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대사를 보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다들 이제 개념 있는 뭔가 나름 생각 있고 또 예술을 즐기지 않은 여성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대부분 처음에 곡을 쓴 사람은 뭔가 실제 연애가 아니라 가상의 연애에서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결여된 거를 표현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제 거기다가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시장님도 이해를 못 하셨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네. 때로는 이 작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가 이 수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는 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꼬비에뚜님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원래 달아주시던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15일날 달아주셨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받고 왔습니다. 작년 6월부터 꾸준히 이어왔군요. 즐겨찾기 올리고 자주 오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아직도 2015년을 사는 분이세요. 작년 6월부터 우리 방송이 꾸준히 이어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찾아보시면 2014년 6월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보긴 본 거야. 6월이라는 네.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1회가 2014년 6월이네? 그럼 작년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야. 시간이 후딱후딱 가는 걸 아직 잘 못 느끼시는 분이지. 이렇게 청취자를 디스하는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렸어요.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직 3, 4월, 매년 해가 바뀌고 한 3, 4월까지 아직도 그 전해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다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도 그랬어요? 네, 해가 바뀌면 그게 되게 안 붙잖아요. 이게 네. 당장 이제 2018년이 되는데, 네. 2018년 1월, 2월이 되면은 헷갈리는 거죠. 2017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자기의 나이도 굉장히 그 연초에 어색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성우야, 인생이 짧다. 인생이 참 빨리 간다. 더덥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진짜 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 나이가 거의 가장 첫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제 나이 가깝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이가 적지도 않고 진짜 빨리 가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진해의 홈플러스에 갔어요. 네. 그 맥주 한 캔을 사서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생각을 했어요. 신분증 이제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이 98년생이구나. 제가 06학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을 그냥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또 간만에 들어서. 10년을 한 방에. 이제 얘기할 때 IMF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어디 가서 IMF 얘기하면 옛날 어른들이 페팔 올림픽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받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니들 막 그때 힘들었던 거 기억나? 2008년에 다들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98년에 누구 실직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한보 사태 이런 거 얘기하면 한보 사태 뭐 3강 이런 거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댓글 두 분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영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하는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가 이제 연상호 감독의 그 단편, 그러니까 부산행을 만들기 전에 찍었던 애니메이션 단편 작품들 중에 하나예요. 네. 먼저 올라갔던 창이 있었고요. 군대 이야기를 다룬. 그 다음에 학교 폭력과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경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뤘던, 또 계급화된 문제들을 다뤘던 돼지의 왕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 사입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이 사회 비판적이고 사회의식이 투철한 감독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이 감독이 어떤 문제들을 다뤘나를 보면은 진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구나가 딱딱 드러나요. 네. 그리고 그게 매우 논쟁적인 부분이면서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치 이 부분 문제 있지라는 거를 탁탁 건드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은 쉽게 말 못하거든요. 특히 이름 없는 시절의 감독들은. 네. 근데 그 논쟁적인 부분을 되게 용감하게 건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용감하게 좀 하세요. 그래요? 네. 이미 블랙리스트는 침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그냥 침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입이라는 영화를 예고편을 듣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상호 감독의 본격 사회고발 애니메이션. 누구도 다루지 못했던 충격 소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제 곧 이 마을은 수만 톤 물속에 잠길 것입니다. 마귀의 기락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을을 구원할 유일한 믿음. 여기 저수지 되기 전에 성 목사님이 기도원을 지어주신다고 했어요. 고지것대로 그걸 다 믿어. 천국에서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데. 천국이 어딨어 이놈아. 그리고 믿음을 의심하는 한 남자. 에라이 미쳤다. 다들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우리 마을에 있다니까. 혹시 교회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구만요. 뭘 처음 보는 얼굴이야. 얘 정신과. 진실을 말하는 악한 자. 아기가 신기 틀림없어요. 거짓을 말하는 선한 자. 사람들 좀 건들지 마요. 그냥 우리들 이렇게 살게 냅둬요. 우정세, 권혜용, 양익진. 다 가짜야 가짜. 당신이 믿고 있는 건 진짜입니까? 사이비. 감옥에서 나온 듯한 어떤 아저씨가 집에 갑니다. 그리고 뒤적뒤적 뭔가를 찾는데 그렇게 찾고 노름판에 가는 거죠. 거기에서 찾았던 돈이 뭐냐면 자신의 딸의 그 모아뒀던 등록금입니다. 이 장면만 해도 이 아저씨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와서 도박판을 갔다는 것 자체하며 그 도박판에서도 자신이 돈을 잃자 강짜를 부리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가 결여됐고 뭔가 인간적으로 그 온전하다 볼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아저씨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의 주변 인물들이 다 뭔가 하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수몰대기로 한 마을에 한 종교가 그 교회가 들어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순진한 마을 사람들을 홀린 겁니다. 그 종교의 정체는 겉으로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이비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이 그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거기에 열성적으로 따르고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주인공 아저씨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마을 사람들과 부딪히고 결국에는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종교와 그 사이비를 이끄는 그 주체들과 마을 사람들과 모두와 부딪히게 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이비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종교에서 이제 가장 파급력 높은 단어가 바로 사이비 아닌가 싶어요. 이단. 이단. 예, 그렇죠. 이단과 사이비. 예, 네, 그렇죠. 사이비라는 뜻이 같지만 같지 않은 거잖아요. 네.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거고 다른 것들은 같은데 왜 얘는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이게 기독교 쪽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종교하면 불교도 있지만 네. 네, 기독교가 일단 또 화제의 중심에 언제나 많이 서잖아요. 그렇죠. 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고 또 기독교 중에서도 실제로도 사회 문제로 분명히 있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갖고 그 마을 먹어버리는 듯한 네. 그런 식의 포교 활동을 벌이는 유사 기독교예요. 네, 그렇죠. 네, 정통 기독교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감독이 그냥 정통 기독교 교단을 건드린 게 아니라 네. 그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와서 기독교를 흉내내는 사이비를 처음부터 노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런 사이비가 실제로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번 해봅시다. 아나백님. 예, 저는 뭐 지난번 영화들처럼 불편하게 잘 봤습니다. 여전히 또 불편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극장에서 봤는지 아마 그냥 컴퓨터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예전에 봤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제 결말도 기억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좀 파워풀하게 나가서 제가 원래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판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도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막 이렇게 좀 약간 고어물의 느낌. 네. 저는 좋았어요. 고어물의 느낌이라 하면 그 마지막에 반전적인 격투들과 죽이고. 죽고 죽이고 네, 하는 그런 예. 신들과 네. 그래서 추천입니까? 저는 추천. 네. 금강아지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 분들이 보듯이 저도 포지션이 또 종교인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방송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그렇죠. 했었으니까. 그건 안 했는데 네. 제가 열심히 교회를 일단 다니고는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담임으로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것들 또 특히 사이비에 관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 마치 군대에서 그 주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듯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수련회를 가면 그런 걸 가르쳐주는 특강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도 느꼈던 게 와 실제로도 많이 뭔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물론 영화적인 전체적인 느낌은 불편했죠. 역시나 이 편도 불편을 했어요. 불편을 했지만 저는 돼지의 왕보다 이게 더 뭐랄까 끝에는 그 마무리로 갈수록 그 격투씬은 좀 영화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네. 그게 또 아예 없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저희 강연을 하러 오셨던 그 소장님은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시던 소장님은 테러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테러를 당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으로 테러를 당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과거일수록 더 그렇게 격하게 테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오히려 덜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잘 집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적인 부분이 물론 들어갔지만 잘 집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저도 이건 추천을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사이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일단은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전반적인 형식은 그 리암 니슨의 테이큰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딸구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네, 이 전혀 다르지 영화도 않습니까? 아빠가 딸을 네, 근데 이 영화도 테이큰과 비슷하게 아버지가 딸을 구하는 이야기인데 딸이 아버지를 지향하지도 않고 그렇죠. 아버지를 원하지도 않고 네. 또 딸은 계속 거기에 갇혀있고 싶어해. 네. 그리고 아버지의 포지션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사회 부적응자고 네. 사회 파탄이야. 근데 테이큰에서도 어느 정도는 사회 부적응자의 아, 모습이 그쵸. 있거든요. 예. 근데 단순히 실업하고 약간 알코올 중독 있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그냥 태생적인 쓰레기야. 예.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인공을 선택을 할 때 보통 영화 주인공은 반대쪽에 악당이 있는 거고 네. 주인공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입할 수 있게끔 만들고 매력이 있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느와르르라고 할지라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범죄자고 그런 악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넣어주거든요. 네. 근데 이 인물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순도 100% 쓰레기. 그러니까요. 순도 100% 쓰레기야. 이런 양아치가 없어. 그냥 진짜 출소하자마자 그 딸의 등록금 진짜 어렵게 공장 다니면서 네. 모아놓은 그 등록금을 갖고 도박판에 가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제에 갈 가치가 없는 그 인물이 하필이면 이 사이비가 장악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알아. 유일한 정상 그거죠.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눈 하나 달린 인간들, 팔 하나 달린 인간들 네. 마을에서는 팔 두 개, 눈 두 개면 병신 소리 듣는다. 네. 얘가 그걸 다 아는데 아무도 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딸과 아내조차도.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말을 바깥에다 외쳐도 이 사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네. 거예요. 이런 게 테이큰의 구성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고립된 테이큰이다. 이게 매우 흥미로운 전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르 영화물의 그런 속성을 아주 잘 차용한 영화다. 네. 연상호 감독이 되게 영리하게 차용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상호 감독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특징들, 일단 육두문자 너무 심하게 쓰고 네. 불편한 점은 가볍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후벼파고 네. 내 안에 있는 불편함까지 막 끄집어내고 그래서 소라 파먹듯이 횟집에서 그냥 쭉 파먹듯이 그런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연상호 감독의 특징이 애니메이션 시절에 늘 반전이 나오잖아요. 네. 예, 창에서도 예상치 못한 그 간부들의 반전이 있었고, 네. 돼지의 왕에서도 그 죽음, 철이의 죽음을 네. 둘러싼 반전이 있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도 되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어요.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또 아나백님 상하신 것처럼 표정 짓고 계시는데. 아니요, 전 저도 몰랐습니다. 네.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 정말 놀라운 반전들이 있는 것도 연상호 감독이 다른 장르 영화의 특성을 잘 가져오고 상업용의 특성을 가져온 동시에 자기의 개성도 완전히 잘 살렸고 자기의 목적한 사회적인 의미도 잘 담아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일단 3추천인가요, 그러면? 네. 3추천 받고 일단 시작해봅시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가져오신 테마,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어떤 키워드 뽑아오셨나요? 안화백님? 저는 뭐 영화 자체보다는 그냥 종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뭐 양심이라는 키워드 갖고 왔어요. 아마도 제가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종교 얘기 뭐 한두 번 네. 나왔겠어요? 근데 각자 생각하는 그 신의 정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도 그냥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사회학 수업에 천주교 신자 형님이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동성애 관련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은 종교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라면 혹은 하나님이라면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시고 동성애 인정했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예.
근데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뭐지? 그건 저도 좀 이상하게 들어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했던 말을 추측컨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 사람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제가 조금 너무 투박하게 얘기했는데 네. 근데 그걸 들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각자 자기의 양심을 그냥 투영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교리도 다 다르고 또 신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각각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의 입을 빌리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다 근거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 시발단 목사로 유명한 윤정훈이었나? 예. 동성 그 진중권 씨랑 그 이제 댓글 다시던 분. 토론하는데 예. 성경에 보면 뭐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으면 거 이러니까 이제 진중권 씨가 그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막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종교란 게 뭘까라는 고민했을 때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양심의 다른 이름이지 않을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평소에 하는데 아니 뭐 이 영화를 보고 또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종교랑 양심이 같은 말이다. 저는 되게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 말이. 저에게 있어서 종교는 양심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조직적이고 뭔가 구조적인 그런 어떤 걸 이야기한 건 아니고 개인이 생각하는 어떤 신이나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네. 그 바라보는 게 그냥 종교 없는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양심이나 어떤 판단 가치랑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좀 안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종교란 게 그냥 개인의 양심을 통해서 뭔가 발현되는 것에 다르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아나백님은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절이라거나? 어릴 때 절은 자주 갔었고요. 네. 부모님 가니까 그냥 놀러 갔던 거고 교회도 뭐 달란트인가요? 네, 달란트 그거 준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갔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려고 논술 공부를 하고 대치동에 네. 친구들하고 이제 거기 고시원에 방을 잡고 살았어요. 모태신앙인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진짜 친한 친구가 같이 교회 가자는 거야. 가자. 그래서 그 대치동에 엄청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이제 그때 2005년에서 6년 사이였어요. 네. 들어가자마자 목사 했던 얘기가 사학법은 악랄한 법이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로 믿는 자다 뭐 그 얘기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오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예, 물론 모든 종교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그때 또 간만에 그냥 맘먹고 간 건데 네. 첫인상이 또 팍 그렇게 바뀌니까 네. 이제 오지 말아야지. 강남 3구에 있는 교회들은 일단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또 하나의 류파를 분명히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주류 중에 한 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은 일반 기독교와는 또 다른 진화하는 기독교의 형태를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유독 사회 문제에 엄청난 관심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정치색도 많이 띠시고 그다음에 또 상업적이고 자본적인 면도 많이 띠고 계셔서 또 그걸 안 갖고 계시면 그쪽에 일단 교회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특성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교회들 많잖아요. 뭐 소망교회도 그쪽에 있고. 사랑의 교회인가요? 네. 엄청 논란됐던 네. 크게 짓는다 만다 뭐 이런 도로를 점용하네 마네 뭐 그런 논란이 일단 그쪽에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몇만 단위로 듣는다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왜냐면 내가 축구장을 자주 가거든요. 진짜 축구장을. 상암에 들어오는 애들이 풀로 들어오면 8만이라고 하고 평균 들어오는 관객이 프로축구에 16,000, 17,000인데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 교회를 친구 따라 가거나 뭐 누구 아는 분들 따라 가보면은 그쪽에 한번 교회에 들어가면 2만 명씩 예배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 니 상암 경기장 몇 명 들어가는지 아냐고. 2만 명이 어떻게 들어가냐 했는데 제가 거기 한번 방문해보고 느꼈습니다. 여기는 그 거대한 스크린이 어마어마한 스크린이 곳곳에 지하에 강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8 예배당, 제9 예배당, 제10 예배당 하는데 예배당마다 몇천 명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상으로만 다니면서 어떻게 8만 명 들어가냐, 어떻게 3만 명 들어가냐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 진짜 우리나라 교회가 대단한 규모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100원씩만 내면 그러니까 우리 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진짜 전 국민이 나한테 100원씩만 모아주면 그러니까. 진짜 갑부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그냥 어릴
어릴 때 막연히 하는데 그걸 현실화시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큰 교회를 보고 난 다음에 한 생각은 여기는 교회라는 이름의 성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왜 성경 보다 보면은 이제 예수가 신약에서 이제 활약을 처음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활약을 시작하세요. 네. 교회 앞에서 이제 막 물건 깨부수시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과연 지금 강남 3구 교회들에 간다면, 물론 강남 3구에 계시는 훌륭한 목사분 없으리라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아무튼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 그런 생각은 또 하게 됩니다. 네. 네, 일단은 금강아지님 이 영화에서 어떤 키워드 뽑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설.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역설이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도 역설이었고 또 종교라는 게 개인의 사리사욕이 들어가면서 이게 순식간에 그 마을 사람들을 장악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또 그 주도하는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돈을 채워주지만 그 본인들은 또 정작 마음의 구원을 얻잖아요. 그 자신들은 마음의 구원을 또 얻어요. 그럼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역설적인 영화였지 않았나. 끝까지 가면서 또 그것도 되게 역설적이었어요. 다른 우리가 제3자로서 밖에서 보는 현상으로서 다른 거기서 나오는 게 맞는 건데 그죠. 그게 맞는 건데 다른 오히려 거기에서 나옴으로써 더 괴로워해요. 네. 그게 또 역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참 이 세상에 그런 역설적인 부분들만 모아놓은 것처럼 되게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역설적인 걸 보여주면서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가 약간 진짜 매트릭스 같죠? 네. 그 안에서 행복하다는데 딸이 네. 그 사이비 종교 안에서 행복하다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끄집어내려 가는데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아버지가 끄집어내면 거긴 또 다른 지옥이야. 네. 어쩌면 딸이 지금 행복하다는데 그래 그러면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일면 들 정도로 이 종교가 정말 쓰레기인 걸 알면서도 네. 이 속에 있는 종교가 참 이게 뭐가 맞는지 정답이 없는 세상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연상호의 영화 속의 세계가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이번 영화에서도 딱 여지없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 슈퍼 아줌마도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행을 마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을이 저수지에 이제 수몰될 마을이에요. 근데 저수지에 수몰된다는 게 자본주의에 그 더 이익되는 거를 쫓는 이 세상이 오랫동안 뿌리박고 살아온 그 마을을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이제 너 옮겨라 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터전에 있었던 역사, 그 터전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 이 사람들의 마음, 그 땅에 뿌리박힌 마음 같은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돈 몇 푼 주면서 어차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니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배상금을 가지고 노린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네. 사기꾼이. 노린 사기꾼이 들어와서 지금 이건 마귀의 수작이다. 네.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곳이 뛰어난 선지자들이 있고 나올 장소고 여러분이 이 종교인들이 나올 장소니까 마귀들이 여길 공략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략에 맞서기 위해 반석교회를 반석꽃동네? 반석꽃동네, 꽃동산? 네. 이런 걸 만들어버리겠다. 정말 이 겨냥한 반석과 꽃동산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실제로도. 아니 진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반석이랑 이름이 다 엄청 너무 많죠. 많더라고요. 네. 그 전에 몰랐거든요. 네. 그게 안에 종교 그 성경이라는 안에 내용 안에서 반석이라는 게 되게 뭐랄까 정신적으로 그런 중요한 단어라서 예, 그 반석이라는 게 교회 밑에를 바치는 그 반석이라는 뜻에서 뭐 많이 쓰이거든요. 내가 뭐 이 교회를 뭐 반석적인 인물로서 되겠다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다 보니까 보면서도 저도 그거 보면서 이분은 교회 다니시나? 네. 그래서 그 반석꽃동네를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돈도 일단은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끌어당기고 그냥 또 물을 팔아요. 예. 이거는 또 전형적이죠. 예, 이거 완전히 그 킬링 그거거든. 네. 킬링 있잖아요. 사건이거든. 무한단물인가요? 예. 무한 뭐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아픈 거 치유되고 네. 뭐 마음 아픈 것도 가시고 우울증도 낫고 한다는 거야. 근데 네. 기본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는 있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종교색이 짙은 상황에서는 네. 다 뭐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집 아줌마가 정말 마음이 허하고 그렇게 외롭고 자식도 지금 없고 잘 안 정말로 되고 폐병인가 뭘 걸렸다고 네. 했어요. 네. 그런 아줌마가 이 교회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은 그냥 변변치 못하고 능력도 없으니까 잘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솔직히 의심이 가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덮어놓는 거죠. 이되게 낫겠구나, 이 여자를 위해서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 아프다고 쭈그리고 있던 그 사람이 웃으면서 다니니까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마지막 장면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어차피 다음 달에 5천만 원 줄 건데 어차피 줄 돈인데 지금 땡겨서 주자고 네. 교회에 갖다 바치자고. 왜냐면 사기꾼이 빨리 튀려고 그러니까 자꾸 돈을 당기려고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그 김기사와 같은 이름의 그 아이가 나오죠. 되게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네. 매칭이 돼가지고 네네. 안 좋은 상황들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모질한 친구인데 네.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너무 상반되잖아요. 네네. 옷 색깔이 좀 비슷한 거죠. 그 친구가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네, 수행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오더니 그 아줌마가 천국에 자리가 하나 줄어들었어. 빨리 가야 돼. 네. 이거 진짜 무서운 장면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전형적이었던 게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이비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14만 4천 명이 그 데리고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그게 실제 14만 4천 명이 만담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가 이걸 지향하는 종교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맞습니다. 아, 신천지 맞아? 네.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교주가 구세주가 돼서 뭐 올라간다. 하여튼 그런 식의 내용을 쓰는 종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CBS에서 열심히 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신천지를 조심하세요. 네. 말 포스터 붙어 여담으로 있고. 근데 14만 4천 명 이미 넘겼습니다. 아, 넘겼어요? 네, 제가 듣기로도 신도 수를 정확하게 발표는 안 한대요. 계속. 아, 그 넘을까봐 그러는구나. 그쵸. 네. 공식적으로 넘으면 이제 네.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아, 이미 넘겼습니다. 그거 진짜 무서운 말이다. 이 내 주변에 같은 신도가 그 자리를 갖고 네. 있구나라는 거를 경쟁하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자기는 믿으려고 하는 거죠. 더 경쟁을 네.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말들도 나오고 되게 섬뜩섬뜩한 것들이 현실 종교의 현실 사입이 어느 정도 반영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처음에 쇼하는 이벤트 있잖아요. 네. 이제 앞에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 막 율동하고 할 때 네. 갑자기 휠체어 탄 남자가 등장해요. 맞습니다. 아, 이것도 전형적인 그 안전뱅이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예수의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처음에는 예수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힘을 어느 정도 이어받은 선지자인 척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유일한 신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한국 사이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 보검 그 있잖아요. 아, 예. 네, 그쪽 종교가 이제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고 예. 해서 욕을 많이 먹고 계시는데, 이제 한국 그 사이비 종교들의 어떤 일정 부분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좀 여자 부분도 이제 좀 나갈 뻔 하다가 안 나갔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여신도를 어떻게 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이 여자 주인공의 테이큰의 그 아이를 네. 승용차에서 이 전도사라고 해요. 그 사람 네. 누구죠? 그 장로. 장로가 손을 슬며시 잡는 장면이 있어. 네, 맞아요. 나 여기 좀 불쾌한 거야. 연상호 감독이 너무 끝까지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예. 그런 사이비 종교의 여러 행태를 좀 잘 녹였다라고 네.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키워드로 믿음을 가장 생각하게 됐거든요. 네. 왜 믿음을 뽑았냐면 영화 속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다라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생각해서 사고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여기서 이 말을 하는데 이거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난 이걸 해야 돼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맡겨버리니까 믿어버리니까 인생이 되게 편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근데 유일하게 믿지 않는 그 사람, 이 세상의 체계에 반대하고 그걸 다 믿지 않는 그 주인공만이 끝까지 의심하고 하는데 결국 결말이 좋지 않잖아요. 네. 예, 결국은 딸을 잃잖아요. 테이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네. 저는 여기서 영화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옛날에 봤었던 기억이.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진짜 마지막 장면이 섬뜩한데 곡성의 나홍진이 약간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그죠? 그 땅굴을 파놓고 모든 걸 안 믿었던 그 인물이 가서 네. 막 뭔가 방언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 막. 또 다른 하나의 제사드리듯이. 사이비가 되는 예. 듯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인간을 완전히 파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종교에서 보통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로 쓰이고 종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되게 신의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쓰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사회학 수업에서 자본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건 믿음이다라고. 계약이 지켜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 자본주의가 굴러간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죠. 살짝 얹어봤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들이 다 좋게만 보통 많이 이해를 하는데 네. 이 영화 속에서의 좋은 믿음이라는 게 과연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있었다면 그 목사가 사실상 마지막에 악당이었던 거잖아요. 네. 정말 선해 보였던 그 목사. 네. 근데 그 목사 안에 악마를 그 믿음이 있었다면 끝까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인공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목사가 거짓말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죠. 네. 그 목사를 돌아보면서
야 이 자식이 사기꾼아, 사실은 내 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난 알고 있어 라고 사고를 해버리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이 믿었다면 아 내 딸이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그 매트릭스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목사의 말을 믿고 목사의 하수인이 돼서 네. 이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종교를 키웠겠죠. 네,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아서 그 목사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네. 동시에 자기의 현실 속 삶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믿어버리는 그런 네. 모습으로 가는 게 연상훈 감독이 이 영화의 결말로 결국 가져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 믿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되게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영화 속에서 결국은 믿음을 극복하고 믿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이해하는 그런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끝까지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는 사람들만으로 다 채워졌다는 게 좀 가슴 아팠어요. 네, 일단 키워드 토크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한 마루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 기사, 뭐 기사 아버지, 뭐 그거 얘기해봐요. 그때 아줌마랑 진짜 중간에 만나서 이게 맞아요. 신 앞에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땐 다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솔직히 까보는 얘기해봐요. 거지. 뭐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뭔가 좀 전체적으로 심각한 분위기인데 그 장면이 좀 코믹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실제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사는 기본적인 그런 궁금증, 호기심, 여러 가지 욕망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그렇죠. 종교라는 게 그거랑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더 토속적으로 더 많은 신도들을 모아야 하는 종교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절묘하게 맞물리는 순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드라마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연상훈 감독이 그런 거 되게 잘 연구해 들어간 것 네. 같아요. 네, 그거 재밌게 봤습니다. 금강가지님은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 두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한 장면은 그 주인공이 말할 사람 그 친한 동생을 말리기 위해서 왜 그 교회에 다니냐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그 동생마저도 안 믿잖아요. 그 슈퍼 동생마저도 안 믿잖아요. 네. 안 믿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자기는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안 믿냐고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러는데 그 동생이 형님 원래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러잖아요. 그걸 보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주인공이 충격을 조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약간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뭔가 그 표정에서 뭔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장면 남았던 장면이 그 딸을 구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데리고 나오잖아요. 구출이죠 왜? 구출이지. 그 탈취? 예, 뭐 룸살롱 같은 데서 네.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집에서 묶어 놓으면서 딸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나는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주인공인 아빠가 하는 말이 있죠. 네 팔자요 이러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것도 뭔가 좀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한 대사인데 묵직하게. 네. 이 팔자요. 그 장면이 또 무서운 게 네. 이제 딸이 다 포기하고 들어가서 사실 가둬놓는 거죠. 그 네. 이상한 건물 바깥에 마당에 있는 창고 같은 데다가 네. 가둬놓는 건데, 거기에 이제 딱 던져놓으니까 딸이 갑자기 막 저항하다가 네. 저항을 포기하고, 근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래요. 네. 근데 왜 그 찬송가 있잖아. 당신은 맞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네. 사람. 그게 평소에는 그냥 따뜻한 노래구나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되게 무서운 노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왜냐면 현실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사실.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는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엄청난 경쟁 구도고 네. 가족에서밖에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가만히 보면은 이번에 요즘에 막 발생하는 사건들, 어금니 아빠부터 해서 네. 막 이 사건들 있잖아요.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넘쳐난다고요. 네. 그러면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으면 얘가 밖에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수많은 길을 잃은 영혼들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고 그런 모습을 해주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는 커다란 끌림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기가 바쁘니까 그런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세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단순하고 어떻게 저런 하급 종교 시스템에 이렇게 한 마을이 다 넘어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을 자체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게 거대한 이 사회 시스템의 무관심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회 시스템이 여기 저수지 우리 개발할 거니까 여기 니네들 5천만 원씩 쥐어주면 되잖아, 나가!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5천만 원이 커 보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어디 가서 자리 잡기엔 부족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아닌 사람들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들어오는 또 사업수단화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사입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게 또 무서운 네.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뭐 JMS부터 시작해서 뭐 통일교 요즘에 일본에서 네. 돈 끌어다가 한국에서 이제 유지한다 이거 말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아까 나왔던 신천지 막 이런 수많은 네. 종교들이 경기도 공단 쪽에서부터 발흥해가지고 이런 종교들도 많거든요. 안산 막 이런 데도 있고 되게 많이 아시네요. 안양 막 이런 쪽 그런 것들이 딱 이 자본주의의 천병인데 주류로 올라가기에는 좀 애매해서 네. 경쟁에서 처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공간들 아닙니까? 가정 파괴되고 이런 공간들. 네. 그리고 그쪽이 막 무너지더라도 사회의 중심에서 딱히 이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그렇죠. 왜 세월호 사고가 강남 3구 아까 말했던 그 뭐 소망교회 신도들 다니는 교회에서 뭐 수학여행 가다 일어났으면은 이렇게 됐겠냐 하는 그런 그런 말들이 얘기. 있었잖아요. 아픈 말이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헬기 사고 한번 났던 거 기억납니까? 헬기가 막 날아가다가 아파트에 부딪혀가지고 아, 예, 맞아요. 추락해서 사고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에 대한 보상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주민들 호텔에다가 데려가서 재우고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세월호 같은 그런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과연 그랬을까?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건 날 때마다. 근데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이런 사이비가 발흥하는 곳도 보면 항상 그런 쪽이니까. 그렇죠. 네. 이 뭐랄까 요즘은 보면 사랑받고 뭐 인정받고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하는 것도 자격이 갖춰져야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밀려난 사람들이 믿을 곳은 이런 곳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게 되게 가슴 아프게 잘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 네. 모습들이 되게 꼬드기는 것도 되게 또 달콤하게 꼬드기는 게 그 장로로 나왔던 그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받은 돈 그 헌금으로 그 새로운 집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지낼 곳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이 막 그렇게 네.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실제로 우리나라에 생긴 기도원들도 저렇게 생긴 데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그런 모습들을 잘 살렸더라고요. 지방 기도원들 보면 진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지방 도시에 엄청나게 땅 크게 갖고 있는 기도원들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뭐 꽃동산 비슷한 이름을 가진 그곳도 세종시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땅 부자 됐잖아요. 그 그래요?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사기 전에 그들이 먼저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세를 불리기도 했는데 참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친구들이 많고 막 잘 나가고 막 반짝이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겠지만 또 이 사회에서 자기 혼자 건사하기 힘든데 주변 돌아보면은 주변에 힘들 때 동네 친구 한 명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 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지방에서 막 올라와서 외로운 사람들도 진짜 많고. 네. 근데 종교가 주는 상당히 큰 이점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사회를 구성하게 하고 그 사회가 주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안식처 이런 효과가 대단히 커요. 그리고 그게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 네. 또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번 영화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말이 이게 진짜 무섭게 침투할 수 있겠구나 이 사회 특히나 이렇게 고도로 분열된 이런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알았죠? 김 기사님. 네. 나도 요즘에 왜 내가 이런 걸 느끼냐면 나도 너무 여기서 외롭고 막 힘들더라고. 네. 여기 와서 진짜 돈 잃고 애인한테 차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낯선 도시니까 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렇게 동생들 이렇게 같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막 마음 터놓고 막 힘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이 소모임 같은 곳에 가입을 해보려고 나가보려고 부산에 있는 소모임을 다 가입을 했어요. 10몇 개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다 강퇴당하는 거야. 거기 소모임 가입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못해 그 어플을 깔았어. 이 채팅 어플 같은 거를 이제 우리 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여자들 만나고 막 한대. 그래서 내가 그걸 어플들을 7개를 깔았어요. 그 다음에 7개를 다 해가지고 그 하루 밤에 새벽 4시까지 채팅을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내가 못하겠는 거야, 이 짓을. 이거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너무 근데 그런 외롭고 허하고 막 이런 네. 마음이 계속 진짜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되게 강하고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막 기댈 곳이 필요하고 이런데 좀 훨씬 더 이렇게 오랫동안 외로웠던 사람은 더 심하겠구나. 그렇죠. 하다못해 막 룸사롱이나 뭐 바 같은 데서도 이렇게 좀 취객들을 상대로 말동무를 해주면서 단골 삼는 그런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무섭게 먹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기사 정도면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이게 에너지가 직접이요? 대단히 필요한 일이에요. 연기력과. 예, 맞습니다. 자, 아나뱅이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있지 않아요? 저는 참 많았는데 이 영화에서. 네. 저는 아까 테이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무 자꾸 사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왜 그 아빠가 딸을 그렇게 빨리 찾았을까? 다 자기가 네. 열심히 다녔던 거. 아. 그리고 그 영화상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딸이 있는 방을 정확히 찾아내죠. 네. 네. 그냥 그게 좀 신기해. 아, 노래방 도우미로 딱 가 있는 그 아. 방을 딱 들어가는 게. 네.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럴 수 좀 있겠어요. 했어요. 네. 아, 그리고 저는 그 율동 같은 거잖아요. 아, 근데 그 건달 같은 애들이? 네. 근데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같이 이렇게 하나 되는 움직임을 같이 네. 연습을 하고 왜 우리가 뭐 그 삼성이었나요? 카드 삼성. 섹션? 뭐지? 네. 뭐 그런 매싱 게임? 네. 그 막 북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막 좀 화제가 되고 했었잖아요. 동영상에 신입사원 커다란 운동장 빌려가지고.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또 제가 이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아팠던 얘기를 네, 또 하세요. 네. 아플 때도 또 가장 많이 이제 또 가잖아요. 귀리. 근데 저는 이제 별로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좀 찾아보다가 그 청주에 그런 그 암 환자 호스피스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신부님이 운영하시거든요. 그리고 수녀님도 계시고 거기서 캠프 같이 일주일 동안 그거를 뭔가 설명회 같은 걸 해요. 뭐냐면 암에 걸렸던 사람 그리고 암에 지금 걸려 치료받는 사람들 위해서 신부님이 명단을 이제 받아서 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뭐 나름대로 노하우나 이런 거 알려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나름 거기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님인데 뭐 형인가 동생이 2명이 의사고 그분도 이제 신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이런 분이셔서 되게 믿음도 가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가서 이제 아침에 미사 드리고 그냥 저는 이제 좀 귀찮으니까 대충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그 성당에서 미사를 해요. 네. 높은 천장, 어둑한 조명, 그리고 이제 거기서 왔다 가서 암을 치유하신 분들이 와서 간증, 제가 간증이라고 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일 수도 네.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간증이란 단어가 네.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이렇게 잘 치료가 됐다,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막 뭐 미사를 하는데 막 말하기 시켜 뭐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나도 모르고 울컥해서 눈물이 나. 물어본 사람이구만, 교회 쪽에서. 분위기라는 게 되게 무섭죠. 그 막 어둑한 데서 막 다 같이 그리고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성당을 다녀볼까? 그까지만 생각했어요. 뜬금없이 거기에 바로 떨어졌다면 거기에 동화되기 어려웠을 테지만 거기서 며칠 동안 계셨잖아요. 분위기가 어느새 동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구나. 저 신부님은 좋은 분이구나. 네, 그렇죠. 전형적인 코스 밟았네. 물론 실제로 좋으신 분이고 네. 많이 도움도 얻었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좋은 쪽이지만 딴 나쁜 예로 들면은 그 사이비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게 그런 방법이에요. 어디 못 나가게 누구하고 연락 못 하게 오랫동안 연락 못 한다고 미리 주변 사람들에 알려놓고 오라고 전해놓고 여기서 교리를 너네는 배워야 된다 하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계속 사람을 동화시키는 거죠. 여기 그 자신들의 종교와. 그래서 막 율동도 하고. 네, 그렇죠. 그 건달들이 막 이렇게 율동하잖아요. 네. 너무 웃기면서도 네. 좀 무서운 마음이. 맞아요. 저는 사실 가만히 보면서 이 종교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종교가 우리 사회가 못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앞질러가고 경쟁하고 그 최첨단의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데 전력을 집중하잖아요. 물론 복지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최소한 정도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먹거리를 가져와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발전을 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 어떻게 나오고 여기다 또 어떻게 아파트 개발하고 이 미개발 지역 어떻게 발전시키고 늘 신선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막 이런 것만 집중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북한은 또 방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쪽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챙기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 괜히 허해지는 그런 마음도 챙기지 못해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는 다 사회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최소한의 공간, 사람들로 연대된 공간, 내 마음 둘 곳이 필요한데 보통은 그게 가족이 역할을 할 것이고 동네, 마을, 또래 집단이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지역사회가 할 것이지만 점점 갈수록 그 힘들이 약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두 그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가장 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종교가 아닌가? 네. 그 아픈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단적으로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 그러면은 예. 둘러 앉아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자신의 아픔들을 털어놓으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아 저 사람도 저런 아픔이 있는데 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런 과정은 아픔을 극복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약간은 짜여진 틀이지만 가장 효과적이니까 짜았을 테고 네. 다른 사람과 일단 이야기를 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나의 아픔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인데 또 이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연관된 컨텐츠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저 정말 좋게 봤거든요. 그거 이창동 생각했어요. 감독의 밀양. 근데 그게 아이를 잃은 슬픔이 있는 아줌마가 종교에 처음에 되게 열성적으로 귀의를 하잖아요.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이 생각 주변을 돌아보면 종교에 되게 많이 빠지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사람이 마음 기댈 곳이 없을 때 종교만한 의지처가 없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다 받아주는 것 같잖아요. 네, 종교는 실제로 그걸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네. 사회에 받아줄 곳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사회로 갈 수 있는데 네. 사회에 그런 곳이 없으니까 보통 종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화에서도 저는 되게 무서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딸이 결국 죽었잖아요. 네. 테이큰에서 아버지가 결국은 딸의 구출에 성공했는데 네. 죽었어. 다음날 와보니까 사건도 다 해결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딸만 안 죽었으면 이 아버지가 진실을 결국은 밝힌 다 거죠. 밝혀낸 거고 네. 결국 진실이 승리하면서 아버지가 계속 그러잖아요. 딸이 죽은 모습을 보고 네. 내가 맞았는데 내가 맞았잖아. 내가 맞았어 계속 하는데 내가 맞았는데 딸이 죽었으니 내가 틀린 거지. 네. 그러니까 딸이 결국 죽었다는 것은 딸의 마음을 지탱해줄 무언가가 없었다는 거죠. 그곳에. 네. 그러니까 없는데 딸의 마음을 지탱해줄 유일한 곳이 종교였고 그 종교가 사실 가짜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그 종교가 결국은 종교로서의 역할을 그럼 못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딸을 잡아줬으니까 최소한 그 종교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 치면은 딸한테는 진짜 100만 금을 갖다 줘도 아쉽지 않은 역할을 종교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가짜 종교가. 그 삶을 지탱하는 뭔가의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그 종교가 해야 할 어떤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커다란 구멍을 놓고 있는 부분을 사적인 그 종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또 어느 불가에서 어떤 주지 스님이 또 성폭행한 사건이 이슈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이런 거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 사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절로 가면 그 주지 스님이 성폭행하고 교회로 가면 목사가 하고 그 카톨릭으로 가면은 그 스포트라이트에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막 수년간 성추행해왔던 거 드러나고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쪽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게 사회가 안 챙겨주니까 종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난 종교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딸이 그렇게 목숨을 끊는 장면을 보면서 아, 종교가 진짜 큰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아까 우리 김 기사가 모두 누구나 사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실 네. 때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그 배를 타시다가 내려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신 분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왜 배를 타려고 하니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데 아 안 되는데 뭐 다 내 동기 중에 7명이 목사가 됐어. 막 이렇게 되게 좁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적 성찰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안 되는데 막 빨리 내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좁고 혼자 있는 내적인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또 생각나는 곳 없습니까? 깜빵. 깜빵. 그래서 이제 전직 조폭 형님들이 다 종교에 그렇죠. 귀의하시잖아요. 많이들 그렇죠. 귀의하시죠. 네, 그게 딱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주 갔다 오신 분도 많이 귀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 비문학 특집 할 때, 문학 맞아요. 특집 할 때. 문학 특집 할 때 제가 그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네. 책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미국에도 이제 기독교가 너무 지배적이다 보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그냥 사회의 그 상류층으로서 네. 믿진 않고 근데 올라가 보니 신이 없었다면 이거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막 이렇게 하거나 어쨌든 뭔가 영적인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종교에 귀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네. 이쯤 돼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네. 금강아지님이 지금 여기서는 유일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아닙니까?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순간이 언제였어요? 물론 이제 그 모태입니까? 모태기든 그렇죠.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하지만, 성찰의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태라고 해서 탯줄로 믿음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가 자력으로 믿은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그게 인상적인 뭐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이렇게 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냥 이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다니다 보니까 네. 생긴 그 믿음에서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믿음이라 하긴 좀 그렇죠. 그거는 뭐랄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스스로 이제 뭐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뭔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내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있다고 믿어져서 믿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뭐 지배적으로 내가 이 순간 뭐 환상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종교를 만났고 신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에 제가 느끼기에 이 순간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신이 있다고 느낀다라는 순간들이 몇 번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순간들을 지나면서 내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뭐 체험, 임사체험 막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에 내가 뭔가 이걸로 인해서 그게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거일지라도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 당연한 거일지라도 저는 그 순간에 내가 그 하다못해 내가 필요한 순간에 버스가 오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으로도 나는 신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그걸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순간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된다면 만약에 금강아지님이 예를 들어 이 영화 속의 사이비는 이제 빠르게 없어지는 종교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 사이비가 쭉 오래되는 종교라고 친다면 그곳에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력으로. 저는 그에 대한 생각을 언제 해봤냐면 어렸을 때 네. 제가 다니던 교회를 나오고 나서 뒤에 들었는데 거기에 신천지가 있었더라고요. 네. 제가 몇 년 동안 진짜 조그만 때부터 선생님으로 지냈던 제 선생님이었던 분이 신천지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당장 믿고 있는 것도 못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되게 좀 위험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엄습하더라고요. 되게 좀 네. 무섭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나름대로 궁리를 많이 해봤어요. 이게 진짜 내가 믿을 만한 것인가? 내가 이걸 들음으로 인해서 실제 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못 내렸어요. 명확하게 내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저는 믿는 종교가 그 한 가지 제일 지배적인 사이비의 제일 지배적인 게 개인의 살해 사욕이잖아요. 네. 그 살해 사욕을 위해 지탱되는 종교인데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확신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로 구분을 어느 정도 하고는 보고 있어요. 네. 그 신천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살짝만 말씀드리면 신천지가 일단 하는 방식이 뻐꾸기 방식이죠. 네. 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 교회에 알 몇 개 까둔 다음에 네. 자기네 이제 믿을 만한 첩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과의 이제 끊을 수 교류죠. 없는 네. 그런 친분을 형성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이 다니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이런 것만큼이나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의 이제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 네. 그래서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죠. 정말 잘 짰어요. 네. 진짜. 그렇게 하란 말이야. 진짜 잘 짰어요. 블랙리스트. 아니 아이템을 이렇게 짤 수가 있나? 그 한 사람을 포기하기 위해서 20명 이상이 동원이 돼가지고 네. 이 사람의 취향, 사람 뭐 타입 다 매칭을 해서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매칭을 해준대요. 거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원하는 세계를 구성을 해주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가 딱 맞는 포교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야.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인간으로서 과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그 프로젝트가 3년, 4년, 5년 이렇게 진행됐다면 그 5년 동안 있는 관계가 다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트루먼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세계를 포기할 수 없다니까. 그렇죠. 이 세계를 끊고 나오는 게 대단한 놈들이요, 그 신천지 놈들. 이렇게 대단하죠. 김기사 같은 경우는 오든지 말든지 와서 맞으면 있고 아니면 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영업을 하란 말이야. 네, 참 그렇습니다. 제가 영업을 못해서 면접에서 다 떨어졌나봐요. 네. 오늘 이제 키워드 토크까지 한번 해봤고요. 네. 이제 영광 콘텐츠들 다 재밌는 거 하나씩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나백님, 어떤 콘텐츠 가져왔습니까? 예, 저는 아까 김 기사가 말씀하신 밀양도 생각을 해봤고 네. 이제 종교 영화 하면 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중훈 씨가 네. 원래 본 것 같은데. 사기꾼인가 뭐 그럴 거예요. 사기꾼이죠. 네. 교회로 이제 들어가서 목사로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목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 중에 이제 짱 할아버지가 뭔가 네. 아프셔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자기가 뭐 낼름할 게 있어가지고 네. 낼름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막 신앙을 깨달아가는? 그쵸 뭔가 나중에 감동을 느끼죠. 네.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차태현 씨가 나오는데 아. 차태현 씨가 양아치로 나와요. 우리 목사님 뭐 저 아들이 너무
지금 뭐 믿음을 잃은 것 같고 너무 놀고 있다. 네. 그럼 이제 박중훈이 제가 뭐 형제님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차태현이 이제 완전 앳된 차태현이죠. 네. 껌 씹으면서 이게 다리 꼬고 막 아저씨 뭐야? 막 그때부터 이제 구타가 들어가죠. 그러더니 굉장히 이제 바른 사나이로 인도한 뭐 그런 장면도 생각이 갱생. 나고. 네. 예.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재밌는 영화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종교를 떠나서 추천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7년의 밤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네, 정유정 씨의. 예, 정유정 씨. 근데 이제 거기 배경이 수몰된 그 저수지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막 책을 읽는데도 그냥 습하고 나 스스로 습해지고 막 뭔가 이렇게 다크해지는 느낌이 들고 여기도 이제 음산한 수몰 예정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미 수몰된 지역이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 소설을 잘 안 읽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오랜만에 한국 소설을.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의 재구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 사기를 계속 치잖아요. 근데 네. 그게 다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잖아요. 네. 관객이 보기에도 저 정도면 나도 당할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될 만큼. 근데 아까도 김 기사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그 수물 예정 지역에 소외된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영화를 보기에는 야, 뭐 저런 데 넘어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넘어갈 수밖에 또 없을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범죄의 재구성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주간에 나갔다가 지지난주에 나갔었어요. 혼자 나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개막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팥빙수 하나 이제 편의점에 사가지고 그 남포동 거리에서 앉아서 혼자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우울하니까 이제 우울한 기분이 팍팍 풍겼겠죠. 근데 저기 멀리서 그 여자애들 2명이 네. 딱 오더니 쭈뼛쭈뼛거리고 해서 옆에 있는 거야. 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종교 얘기 하는 거지, 뻔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얘네가 되게 낯을 가리는 거예요. 네, 낯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낯을 가리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낯 가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특히나 나같이 이렇게 기분 나쁜 티 탁탁 내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말을 걸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렇죠. 근데 걔네가 그렇게 말을 걸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걔네 둘이 와서 나한테 말을 걸게 만드는 동력이 뭐할까가 되게 궁금한 거야. 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잖아. 그 14만 7천짜리 중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딱 궁금해지더라고. 네. 제가 믿는 정통 기독교의 그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 말이 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해요. 이 저수지 사람들도 자기 말로 정통 기독교 아니라고 하는 거 있어. 네. 아니, 근데 기독교라는 것에서 전도라는 특성이 되게 권장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전도라는 게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받는 대상이 좋아하든 싫든 간에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가 마음에 들면 가고 아니면 뭐 그냥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 만나신 분들은 뭐 공격적인 분들은 아니지만 그걸 어느 정도 틀을 깨고 자기들의 틀을 깨고 한 거잖아요. 네. 한 행동의 동력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 교리나 성경에서 하는 게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다. 너네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근데 저 사람을 너네가 그냥 떠나 보낼 거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너네가 마음을 써라. 라는 식으로 해요. 야, 완전 착한 사마리아인이네. 근데 그 종교 사이비 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원래 사이비에 대한 단어에 되게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네. 신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자기들은 인간이면서 어떻게 우리는 신의 뜻을 알고 쟤네는 신의 뜻을 모른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건지 전 그게 되게 오만하다고 느꼈어요.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종교 간의 전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쫙 선을 그어놓고 우리 동네에 사이비라고 불리는 커다란 교회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다 그 교회를 사이비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이비라고 하는데 경찰이 안 잡아가거든? 난 그게 되게 이상했어, 처음에는. 아니, 저 사람들이 사이비라고 하고 저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인 것처럼 욕하면서 살인하고 강도하는 것처럼 욕을 하는데 주변에 경찰들은 순찰을 그냥 해, 옆을. 그 모습이 난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느낀 게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세상의 논리가 있고 종교의 논리가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종교의 논리에서 자기들이 저 사람들은 사입이다라고 규정을 할 거면 세상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논리라는 거 아니에요. 종교에서의 논리. 그럼 그 사입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쟤들이 사입이라고 할 거란 거지. 그러면 이 다원주의 세상에서 누가 사입인 건지는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우주로부터의 기환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우주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지방 종교다. 예. 방금 몇 시간 전에 예수가 태어난 데를 지났는데 또 몇 분 뒤에 부처가 태어난 곳을 지나고 있다. 뭐 그러면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아까 김 기사가 그 여성분들이 말을 걸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팍 저의 모든 기억들을 불러왔어요. 줄줄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예. 요즘에는 접근하지 않는데 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접근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제가 그 때는 2006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굉장히 저는 약간 아웃사이더였고 네. 외롭게 집에 가고 있는데 그때 기숙사였죠. 근데 어떤 분이 심리 테스트를 한대요. 양초 전형적이죠. 향초 냄새를 맡고 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막 얘기해. 근데 2명이 있었는데 3명이 됐어요. 근데 막 그거를 고르신 거는 뭐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롯데리아에 갔어. 내가 커피를 샀어. 그래서 막 나보고 눈을 감고 그림을 막 그려보래. 막 그림 그렸어. 근데 내가 봐도 뭔가 이렇게 태아의 형상인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태아의 형상이다. 지금 태호 씨가 지금 이게 아기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깨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그렇구나. 나는 막 되게 그럴듯하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 명이 또 왔어요. 이렇게 4명이 됐어. 나 혼자. 둘러싸였네요. 근데 진짜 한 명씩 오네. 얘기를 해.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부터 이제 제사 얘기가 나와. 네. 자기들이 막 제사를 막 하고 났는데 뭐 공무원에 합격하고 그리고 제사를 하면은 뭐 태호 씨 조상님이 뭐 뒤에 지금 막 너무 잘못을 저지르고 막 이렇게 이제 제사를 하면 그분들이 막 옷을 쫙 갖춰 입고 도열을 하고 막 그 증거로서 초가 막 이렇게 직각으로 탄대. 막 이게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뭔가 증거 마술 같은 거 하나 해놨구나. 몰라. 뭐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제 개발해놨구나. 제사 얘기 나온 순간부터 이제 이거 아니구나. 근데 이제 재밌으니까 들었지. 막 그래서 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근데 됐다고 이제 그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 내가 볼 때는 네가 지금까지 사입이 안 믿는 건 천운이야. 언론인의 그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반전 영화 잘 맞추는 그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제가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예, 그리고 하나 또 기억나는 거는 홍대에서 우리 학교로 넘어오는데 어떤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같이 막 가고 있는데 나보고 막 말을 거는 거야. 잠깐 어디 가시냐? 절로 간다니까. 저희도 거기서 잠깐 얘기 나눌 수 있냐? 예, 뭐 저는 이렇게 거부 안 하거든요. 네. 이제 얘기하는데 동학을 믿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마다 각자의 한이 있는데 그 한을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게 듣고 이제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 나중에 국사책에 나오는 그 동학 말. 네, 맞아. 천도교고 뭐 전봉 준 장군. 장군을 모시고 전봉준을 모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녹주 장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여러 번 접한 게 뭐냐면 그 아까 심리 테스트 있잖아요. 네. 그림으로 심리 치료를 하는 걸 전공하는 학생이다라면서 굉장히 많이 접근해요. 그리고 스케치북 하나 하고 색연필을 들고 한번 테스트 같은 거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저도 많이 그렸죠. 저 산 많이 그렸어요. 산집 막 이런 거 강 그려보라. 그리고 아까 전도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서 이게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회과학관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멍 때리고 있었는데 양복 입으신 분이 우리 학교 분인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니시는 분. 오더니 혹시 종교 믿으시냐고 뭐 잠깐 설명해도 되냐고 해서 하시라고. 그래서 뭐 또 그림을 그리세요. 이쪽 세 개는 이렇고 저쪽 세 개는 저렇고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제가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까 과가 뭐냐? 저 뭐 신방과다. 뭐 사회과학이네요.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사회과학이시면 사실 그 역사적인 것도 있고 뭐 사회적인 부분들도 예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것도 신선한 접근이네요. 네. 그거랑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김규황 씨가 예수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자기는 신앙인이지만 신앙인은 이 책을
어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그런 말도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신선했고 그 내용도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전도하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전도가는 그거라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공격적인 전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그런 그 행동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면은 저는 그 사람들 대단하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전도가는, 저는 제가 행동을 저 사람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함으로써 전도를 하는 것보다 살면서 지내면서 이 사람이 나를 보고 가고 싶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쪽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종교를 아마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 종교 공동체를 유지하고 뭔가 그렇죠. 이렇게 메이킹 머니를 하시고 네. 그러겠죠. 네. 참 그게 참 그래요. 그렇죠. 모든 집단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캐릭터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네.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득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더 멋있는 위인으로서 그 옆에 그를 따르는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는 낚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단한 게, 그 앞서 끝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신천지 그 친구들이 참 대단한 게, 네. 저희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가 고신대 그 기독교 학교거든요. 네. 거기에 사회복지과에도 거기를 갔던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제 동기들이 두세 명이 이미 거기를 가서 못 나온 친구도 있고, 걔네가 납치하는 그런 식이에요? 납치라기보다는 아예 거기 빠져서 그냥 못 나온 친구도 있고, 그냥 거기에 갔다만 온 친구도 있고, 잠깐 발담만 갔다가 나온 친구도 있고, 되게 강도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네. 그 파문으로 되게 한동안 과가 거의 박살나다시피 한 적도 있죠. 네. 그리고 뭐 불교 쪽에서도 뭐 나온 대순진리회 막 어. 이런 쪽에서도 아주머니들 막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돈 갖다 바치고 이거 되게 많았어요. 장난 그래서 아니죠. 저 어릴 때 그걸로 집 나간 아줌마들 있다. 뭐 집 한 채가 밥 쳤다. 뭐 애는 돌보지도 않고 애를 막 데리고 버스 타가지고 가는 분들이 계시고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를 하나의 이런 유파가 휩쓸고 지나가고 네. 또 이게 동네에 강한 이런 유대 관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과 하나, 종교 하나, 어떤 슈퍼마켓 중심으로 한 계모임 하나 사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종교의 힘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구나. 뭐 배울 점, 성공 모델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성경 읽어보면 예수의 12제자들도 색깔이 다양해요. 맞아요. 모두가 이제 예수가 딱 진짜 나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약했기 네. 때문에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봤을 때 인간의 전도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에 맞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뭐가 옳다 그르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훌륭한 제자를 만나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참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금강아지님 연관 콘텐츠 뽑아오신 거 있으신가요? 네, 먼저 생각났던 영화는 그 미스트라고 아세요? 미스트? 예, 네. 거기에 충격적 결말. 그렇죠. 그 안에서 종교적인 아. 아줌마가 네. 했던 역할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되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기 안에서 이제 괴물들 때문에 마트에서 음.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창문이 깨지는 바람에 거대한 모기인가 같은 네. 그런 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 아줌마가 공격을 안 받고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그 사이비 믿는 듯한 그 아줌마가 입지적인 그런 영향력을 얻더니 사람들을 막 한 명, 두 명씩 포섭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아주머니에 포섭된 사람들하고 안 포섭된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네.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종교가 엇나가면, 그러니까 제대로 그 사람들을 규합하고 뭔가 이끌고 약한 부분을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알 수 없는 곳으로 튀어나가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보여주는 그런 게 되게 신선해서 기억이 오래 남았었거든요. 그 영화 그걸 진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까 천도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우리 역사에서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중이 진짜 핍박받고 정권이 그런 민중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어느 세력에 붙을까 그거를 막 그 홍씨 가문 뭐 이씨 가문 뭐 이거 갈라져서 막 싸우고 있을 때 천도교는 민중 편에 서서 종교로 네. 규합을 한 다음에 힘을 모아서 외세를 몰아내려고 하고 이런 색깔을 확실히 보여줬던 강한 그렇죠. 힘을 가진 종교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반면에 어떤 강한 공동체를 종교가
그 모기처럼 들어와가지고 네.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이게 참 독특하네요.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생각을 했던 게 이번에 얼마 전에 마쳤던 드라마인데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그게 대놓고 그거는 이제 사이비를 그려놓은 드라마였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었죠. 그게 좀 재밌으니까 한번 생각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생각나는 다큐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술자리 다큐라는 독립 다큐예요. 네. 뭐냐면 감독님이 어떤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술자리를 쭉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신학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음주신학이라고 자기들이 장난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떤 한 분이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음주신학이라는 걸 막 얘기하면서 그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네. 예수님이 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 베드로한테 뭐 너 나 믿니? 뭐 이런 식으로 뭐 3번을 네, 얘기해요. 맞아요. 그게 취하셔서 세 번을 물어봤다고. 아, 주사로 세번 물었다. 그게 주사다. 이 신학대 학생도 안 되겠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이제 술로 해가지고 쭉 풀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새벽에 뭐 하고 있었냐? 추운데 그 강가에서 네. 술을 드시고 계셨겠다. 아, 추우니까 또. 네. 뭐 그런 얘기를 쫙 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게.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저희 학교도 신학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그 신학대가 제일 언홀리하다고. 언홀리하거든요. 네, 아주 재밌겠네. 신학대 학생들의 삶을 또 모르니까 우리가 네. 다 경건하게 뭐 제복 입고 이런 느낌이 아닌가. 네. 그 신학대 학생들은 MT를 갈 때 걔네는 수련회를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쟤네는 숨 쉴 구멍이 있을까 했는데 되게 술을 자주 마시러 놀러 가더라고요. 네. 네. 신나게 놀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광 콘텐츠로 뽑아온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량 그리고 네. 곡성 이런 영화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종교의 뿌리가 상당히 깊잖아요. 네. 그리고 비교적 단기간에 뿌리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같은 쪽은 크리스트교 계열은 네. 비교적 단기간에 엄청난 사람들을 규합한 네. 거예요. 사실 보면 불교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 유교 같은 전통적인 믿음의 갈래들이 또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종교의 시장으로서는 되게 흥미로운 구도가 펼쳐져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늘 경쟁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외세가 늘 강했고 우리가 자력으로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많이 놓였기 때문에 더 낙오자가 많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영화들도 종교색이 짙은 영화들이 또 되게 많아요. 네. 가만히 보면 아까 할렐루야 같은 영화도 있었고 또 검은 세대들은 또 한국에서 나온 그 엑소시즘 영화 그렇죠. 진짜 이 독특한 색깔의 영화들도 네. 있고 그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도 불교 계열의 또 영화고 또 사마리아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그런 피에타 뭐. 그런 메타포나 상징들을 잘 이용해서 영화를 찍는데 꼭 종교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이제 자기만의 세계관에 종교를 이용을 하는 스타일의 영화를 많이 찍으시고 아무튼 그런 여러 영화들이 정말 순간적으로 많이 생각납니다. 근데 공통점은 늘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없고 사회 쪽에서 해소하는 걸 찾아가다가 결국은 종교가 그걸 손을 내밀어주고 그 종교에 귀의하는 그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 네. 그럴 때 모두 결과가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창동 감독의 시 같은 영화가 아주 긍정적인 종교의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천주교에 귀의를 하고 네. 천주교 쪽에 믿음을 갖고 또 시 쓰는 걸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손자가 성폭행의 가해자라는 걸 왕따 문제의 가해자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거를 그냥 쉽게 확 얘를 감싸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정말 객관적인 시선을 잃지 않고 모두의 아픔, 그러니까 내 손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다 느낀 이후에 저 아이의 상처를 공감하게 되는 쪽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 같은 종교가 다가오면 되게 좋은 것이고 운이 없어서 좀 사이비 같은 종교가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그 시 속의 그 할머니보다 우리가 본 사이비 속의 그 여자 아이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아이에게 다가왔을 때 아까 제가 금강아지님한테 만약에 금강아지님이 지금은 좋은 종교를 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에서 금강아님보다 훨씬 그 오성이 좋은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사이비의 중심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은 못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우리 사회가 결국 개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종교에 아무리 강한 인간을 갖다 놔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에 관련돼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90년대 때 사이비에 거의 전성시대로 갈 만큼 네. 굉장한 사이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겨났다 또 없어지는 그런 종교도 많았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신흥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공중분해된 그런 사이비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했더니 다시 사이비로 다 퍼지더라고요. 그 사업처럼.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 종교로서 그걸 믿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자신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다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냥 하나의 공동체를 꾸려서 그 공동체를 수익 모델로 삼는 마치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빚 갚고 나면 또 다시 네. 창업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벤처붐 이렇다가 또 벤처 하시고 네.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인들이 계속 종교 이렇게 뛰어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정치 문제와 연관돼서 나온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교 분들도 가만히 보면 종교 그랜드 슬램 하시고 불교 섭렵하고 뭐 도가 섭렵하고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걸만 봐도 이게 되게 이 종교라는 쪽에 어떤 측면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이 모두 다 경전에 나와 있는 거의 신적인 성인적인 그런 부분에만 있지 않다.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을 더 가까이 알고 이 종교의 본 모습을 더 잘 알아야 또 좋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닐까. 내 안에 허한 부분과 나의 그런 공동체 부분을 채워주면서 나를 더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종교로에 다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연관 컨텐츠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하고 오늘 방송 마칩시다. 네. 아라백님. 저는 그대로 추천. 예, 그 보면서 뭐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그 쓰레기인데 약간 응원하는 느낌도 들고. 분명히 있습니다. 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새끼야. 거기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벽돌 맞을 때가 제일 아쉬웠어. 처음에. 그리고 막 경찰 찾아가서도 뭐 우리 같으면 되게 논리적으로 네. 맞아. 이렇게 막 설명하고 야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이거 내 말이 맞다고! 제일 결정적인 순간이 술집 주인이 네, 맞아요. 거기 딱 맞아요. 갔을 때 몽타주를 딱 보고 설득이 될 뻔했거든. 근데 갑자기 거기다 욕을 거기서 하잖아요. 무슨 쌍년아 그랬나? 맞아요. 쌍년아 똑바로 보라고 이러니까 걔가 바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없는 말 해버리잖아요. 네. 진짜 안타깝죠. 네, 그래서 저는 추천. 네. 네. 금강아지님은요? 네, 저도 여전히 추천이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떠오르던 장면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착한 것처럼 나왔던 목사 있잖아요. 그 성격이 착한 것 같은데 왜 저기서 사이비 그 바지 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도중에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실제 기성교회에서도 직급이 낮거나 아니면은 좀 세력이 뭐 약한 뭐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렇게 축출되거나 뭐 그 교회 안에서도 다분히 정치적인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런 걸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밀려나서 뭐 추방 나오고 막 그런 분들도 실제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면서 잘 그린 것 같더라고요. 네, 대형교회 정치 싸움 대단하죠. 네. 우리가 전에 몸담았던 언론사도 사실 종교로부터 출발한 네, 그런 계열이 있고 참 그렇습니다. 저는 사이비 사실 예전에 평점을 줬더니 3점 줬더라고요. 별 5개. 그럼 보말인데 요즘에 힘들 때 보셔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감화되셨나. 네.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마음이 안 좋을 네. 때 봐서 그래서 저는 평생에 그렇게 종교 믿는 분들이 저한테 다가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두 여자친구분들이 다가오실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약해졌구나. 내 기분이 약해졌구나.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 사이비가 지금 보니까 좀 색다르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을 날카롭게 찌르는 게 되게 날카로워 보이기도 네. 하고 제가 예전에 뭐라고 썼었냐면 수몰이 예정된 마을만큼이나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에 대하여 연상호의 세계에선 누구도 다른 누구를 구원하지 못한다. 네.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이렇게 썼었는데 그때는 이게 되게 안 좋게 보였었나 봐요. 누구도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답답하고 네. 그리고 이게 연상호의 이제까지 영화들에서 늘 이어지잖아요. 네. 돼지음악에서도 아무도 못 구하고 철이 그 강했던 애도 그 다음에 그 창에서도 그 멋있는 병장도 못 구하잖아요. 네. 자기도 못 구하고 자기 영창에 집어넣고 네. 철이는 죽고 이 영화 속에 딸 잃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게 되게 싫고 김기덕의 재림이다 막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국 사회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 봐봐, 나는 내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왔거든요. 사실 그 자만이 좀 있었어요. 나 정도면 오션폴리텍 씹어 먹는다. 근데 와서 씹어 먹히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믹서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잘 반영한 영화다. 네. 추천할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을 다시 해드리고 싶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현금 내야 될 것 같은. 네. 네. 많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나는 소설 한 권이 있어요. 아까 영화 콘텐츠에서 미처 말 못했는데, 요즘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되게 세계 맨부커상 받고 엄청 주목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한승원이라는 작가인데, 그분이 물에 잠긴 아버지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소설도 아까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처럼 24 마을이 배경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전라도 쪽의 한 마을이 이제 수몰이 되었는데 그 마을에 얽힌 역사가 이제 하나하나 등장하거든요. 근데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곳에 몇 대째, 사실 우리 역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네. 500년 살고 300년 살고 조선시대에 누가 옮겨 다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마을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가문은 그곳에 무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조상들의 무덤이. 또 그 시대의 조상들의 유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유교에서 문화권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수장이 된다니까 그 시대 분들한테는 마음이 훨씬 더 타격이 컸겠죠. 네. 근데 이 아저씨가 그 곳에서 유지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땅을 가지고 도박하고 막 노름하고 하다가 재산을 많이 탕진한 다음에 그 할아버지 때 많이 탕진한 다음에 자기가 남은 돈을 모아서 장사를 하려고 외지에 나갔다가 몇 년 소식이 끊긴 사이에 수몰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자기는 그 몇 대째 장남으로서 이거가 너무나 가슴 아픈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보상금을 다 찾아다가 또 이제 그 유골들 찾는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네.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골을 찾아가면은 그 유골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고 하는데 자기 유골을 찾으러 갔더니 누가 다 찾아간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 조상이라고 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는 소설이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세상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몇 대째 한 곳에 살아간다는 얘기를 네. 상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1950년대에 막 그런 전란에 막 휩싸인다거나, 그리고 수몰이 된다거나, 막 그런 거를 둘러싼 그런 갈등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같은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서도 되게 많은 다른 역사가 존재할 수 있구나. 내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너는 천안에서 왔고, 너는 창원에서 왔고, 어차피 다 도시고, 다 그냥 인터넷하고 드라마 똑같은 거 보고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편한데, 네.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더 한국을 넓게 이해하기 위해선, 왜 제가 최근에 그 영화 봤거든요. 범죄도시. 범죄도시만 봐도 진짜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재밌다고. 전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보고 저도 싶은데 아직 재밌었어요. 못 또 봤어요. 보고 와서 녹음 좀 합시다. 저도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되게 괜찮게 봤던 영화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죠? 네. 또 한 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커다란 저한테 이런 사회가 있었군요. 네, 블랙리스트라는 사회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길이 더 깜깜한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은 블랙리스트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기사 예, 아나백 금강아지. 였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저들이 기도하며 당부하며 마음에 소원하며 결단한 것들이 우리의 삶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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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을 향하여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오늘도 복음의 빛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주님께서 당하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된 것 같이 이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속에 만나고 눈물 속에 헤어져 다시 살아가는리 그대 잊으리 그대 나를 만나고 나를 버렸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속에 만나고 눈물 속에 헤어져 다시 사랑하는 우리 그대 잊은 우리 그대 나를 만나고 나를 버렸지 나를 버렸지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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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